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토론텐 정병준입니다. 어제가 세월호 5주기였습니다. 참 답답한 마음으로 5주기 보내신 분들 많으셨을 텐데요. 벌써 참사가 난 지 5년이 지났는데, 그리고 그동안에 정권도 바뀌었는데 세월호는 여전히 미완의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겪은 지 5년, 아직도 해결해야 될 문제는 무엇이고 그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오늘 토론해 보겠습니다. 오늘 토론을 위해서 함께해 주신 분들 4분 나와 계신데요. 세월호 유가족 대표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단원고 학생 예은이 아빠시죠.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유경근 전 집행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이영석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호승 세월호 진상규명 소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가위기관리학회 정창권 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장님, 어제가 세월호 5주기인데 여러 곳에서 행사가 열리기도 했었는데 어제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네, 어제 저는 저희 피해자 가족들과 함께 안산에서 5주기 기억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 저희 가족들과 또 시민 여러분들 약 5천여 분이 함께 참석해 주셔서 함께 추모하는 동시에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해서 새롭게 다짐하는 그런 아주 좋은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이철규 의원님, 네. 어제 대통령께서도 아침에 그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을 말씀하셨고 정치권에서도 어제 참 많은 관심을 보였죠. 어제는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직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답답한 마음입니다만, 대통령께서 어제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을 나가시면서 세월호의 진상규명 그리고 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강력하게 의지를 표명하셨고, 또 특히 저희 당에서는 지난 4월 9일 국회에서 세월호를 잊지 않기 위해서 또 그날의 국가의 부재에 대한 그런 문제점을 다시 되새기고 안전에 대한 마인드를 갖추기 위해서 국회에서 정책 대담회도 갖고, 사회적 참사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던 이제 박주민 최고위원이 주도적으로 행사를 좀 진행을 했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어제 같은 경우는 일반인 희생자들 추모제가 열렸던 인천을 거쳐서 우리 단원고 희생자들이 있는 안산까지 그렇게 추모제 같이 함께 했습니다. 예. 네. 문 위원장님, 세월호 진상규명 소위원회, 소위 이제 흔히 이걸 제2기 특조위 이렇게 부르는 조직인데, 상당히 책임감이 크실 거고 또 1기 특조위가 워낙 실망스러운 결과를 냈기 때문에 큰 기대도 받고 계시고 그럴 텐데 어제 어떤 생각으로 보내셨습니까? 예, 저희가 하는 일은 5년 전에 진도 앞바다에서 무슨 일이 왜 일어났는지를 밝히는 일입니다. 근데 그 일은 특히 숨기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상태에서 5년 전의 일을 밝히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데, 한편으로는 또 국민들의 관심과 격려가 있어서 힘이 되기도 합니다. 숨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직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게 어제 세월호를 폄하하는 또 그런 그 정치인들 표현들도 나와서 국민들이 굉장히 분노하고 하기도 했었는데, 숨기려고 하는 사람들 참 답답한 느낌을 주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저희는 세월호 굉장히 다양한 총체적인 어쩌면 누구나 생각해도 그런 참사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전문가 입장에서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 알고 계신 바와 같이 그 당시에 참 우리 한국 사회에 만연한 그 안전에 대한 그 규정 이런 걸 지키지 않고, 또 이런 안전 점검 시스템도 부실하게 작동됐고, 또 매뉴얼을 활용한 그런 그 실제 상황에 맞는 훈련 같은 것도 하지 않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참 우리가 일어나서는 안 될 그런 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났는데도 불구하고 초기 그 부실 대응, 늑장 대처, 이런 총체적인 부실이 이루어졌고, 또 정치 지도자들의 리더십 부재, 이런 것들이 어우러진 그야말로 그 우리 안전관리에 대한 그 부실이 민낯이 그대로 드러난 그러한 그 사건이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궁금한 문제로 바로 들어가 보죠. 일단 진상규명, 이게 가장 시급할 텐데, 책임자 처벌을 하려고 해도 진상규명이 돼야 할 것이고, 이거 굉장히 시급한데, 세월호 2기 특조위, 저희가 기대한 것보다 조금 더디 가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면, 문 위원장님, 요즘 어떻게 활동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그 위원들이 임명장을 받은 게 작년 3월 말입니다. 네. 그리고 나서 내부 규정 만들고 사람 뽑고 예산 확보하고 그래서 작년 말에서야 조사 개시를 선언을 했고요. 그 이후에 약 4달 정도를 파헤쳐서 지난 3월 28일 날 세월호에 있던 CCTV 저장 장치의 그 조작 은폐 의혹이 있는 것을 중간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DVR, 영상 저장 장치, 이게 조작이 됐다, 지금 이 얘기가 나왔는데, 좀 더 자세히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이걸 어떤 걸 어떻게 조작을 했다는 겁니까? 비행기가 추락하면 가장 먼저 찾는 것이 블랙박스입니다. 그런데 세월호에는 블랙박스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그걸 대체할 수 있는 것이 CCTV 저장 장치인 DVR입니다. 네. 세월호 안에는 64개의 CCTV 카메라가 여기저기를 비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실시간으로 저장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해경은 그렇게 중요한 장치인 그 DVR을 세월호 침몰 이후에 2달이 지나서 확보를 건져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이상했고, 건지는 과정도 평소와 달리 가족도 없는 상태에서 또 민간 PD들 촬영하는 사람들도 없는 그 시간에 수거를 해가지고 나왔다, 이런 거고요. 근데 나와서 보니까 또 2달 동안 바닷속에 잠겨있던 물체치고는 너무나 깨끗한 상태였고, 그걸 또 복구해 보니까 세월호가 급격하게 기울어지기 3분 전까지만 영상이 기록되어 있고 그 이후는 기록이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생존자들의 증언을 들어보니까 선원 또는 승객들이 배가 기울어진 이후에 30분, 40분을 가족들을 찾느라고 또 동료 선원들을 찾느라고 CCTV 화면을 봤다는 증언을 하고 있는데, 본 사람은 있는데 기록은 안 돼 있는, 이게 굉장한 의혹이었습니다. 이 의혹은 이미 5년 전부터 나왔던 의혹이었는데, 저희들이 그걸 관련된 증거, 동영상, 진술 기록 이런 것들을 면밀히 살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해낸 겁니다. 조작을 했다. 어제 같은 경우에 그 DVR 같은 경우에 해군이 해경에 넘겨준 DVR은 처음에 36분짜리인가 그랬다는 거, 34분. 근데 이제 해경에서 제출한 것은 8분짜리와 26분짜리가 이렇게 분리돼 있고, 네, 그렇습니다. 8분짜리의 영상에 해군 중사의 장갑이 검정 장갑인데 26분짜리 영상에는 흰 장갑이어서 이게 또 다르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네, 그 특조위에서 지금 문제 제기한 그때 부분은. 6월 22일에 해군이 건지면서 촬영했던 그 영상은 34분짜리입니다. 그건 지금 어디 있는지 행방을 아직도 모릅니다. 모르고 은밀하게 건진 것 때문에 가족들이 항의를 해서 보자라고 해서 6월 24일 날 이틀 후에 가족들한테 보여주면서 그 장면을 보는 장면을 찍어놓은 화면이 있습니다. 그거는 24분입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빨리 감기를 해서 24분짜리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건 8분짜리 하나인데, 그것이 왜 38분짜리가 이렇게 줄어들었는지 해군한테 물어보면 해군은 다 복사를 해서 CD를 해경에 넘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해경은 받은 대로 특조위에 넘겼다. 근데 그게 왜 8분짜리가 되었는지는 모르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님, 최초에 그 DVR을 그 바다에서 꺼내가지고 보고하셨을 때 아마 같이 계시든지 상황을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당시 상황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 6월 23일 0시 20분경에 최초로 발견을 했습니다. 발견했다는 의미는 뭐냐면 그 당시 수중 수색을 하기 위해서 띄워놓았던 침몰 여객의 바지선,
그 바지선 위에 SSU라든가 해경이라든가 민간 잠수사들이 모여 있었고요. 그리고 그 바지선 위에 저희 가족들과 그다음에 저희 가족들과 같이 올라간 기록을 위해서 올라간 그 PD들이 있었습니다. 우연찮게 그 PD가 이렇게 바지선을 이렇게 둘러보다가 한쪽에 마대자루에 쌓여서 방치가 되어 있는 검은 물체를 발견을 했고요. 그게 0시 20분경입니다. 6월 13일. 이게 무언가 궁금해서 해경에게 물어봤더니 해경이 와서 이게 그 CCTV 조작 장치인 DVR이다 이렇게 알려준 것이죠. 그래서 최초로 저희가 목격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 해군이나 해경이 공식적으로 뭐 오픈한 것도 아니고 마대자루에 넣어가지고 배 한쪽에 쌓아놨던 거를 네. 그걸 그냥 촬영하던 어떤 PD가 발견을 했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래서 너무 대수롭지 않게 해경에서 설명을 했는데 이제 PD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왜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를 할까? 그래서 그 즉시로 저희 가족들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이런 게 발견이 됐다. 그래서 저희들도 역시 오래전부터 그 CCTV 영상을 확보하기를 해경이 계속 요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할 수도 있다. 그래서 가족들이 급히 내려가서 증거보전 신청을 통해서 확보를 하고 그다음에 법원의 명령에 의해서 복원, 영상 복원까지 한 겁니다. 근데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맨 처음에 발견했을 때 찍어서 사진을 이렇게 전송을 해왔는데요. 제가 그냥 국회에서 그때 특별법 만들기 위해서 농성하고 단식할 때였는데 그때 그거 보고서 이게 2달 동안 물 속에 있었고 그것도 염분이 있는 바닷물 속에 있었고 그리고 분명히 해경이 설명할 땐 그 CCTV DVR 저장 장치가 있는 그 위치가 뻘이 쌓여 있었다고 설명을 했었는데 뻘이 묻은 흔적도 거의 없고 매우 외관이 깨끗해서 이상하다 이야기는 했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그것보다는 영상 내용을 확인하고 싶어서 빨리 확보하자고 그러고 복원을 했던 것이죠. 문 위원장님 말씀하신 건 38분짜리가 원본이 어딘가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건가요? 34분이고요. 34분짜리? 네. 그렇습니다. 이걸 찾아야겠네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발표하기 얼마 전에 해군, 해경, 해수부에 공문을 보내서 당시 원래 영상을 보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해군은 녹화를 했다가 그걸 복사를 해서 해경에 넘겨주고 그리고 나머지는 이렇게 밀려서 자동 삭제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보관이 안 돼 있다. 해경이 알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해경은 받아서 그대로 넘겼다. 그래서 그건 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건 말이 안 되는 제가 거고요. 예. 그 특조위가 앞으로 해야 될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도대체 그 당시에 누가 이 승객들, 어린 학생들을 포함한 승객들한테 그냥 기다려라라고 계속 얘기하도록 했는지 하는 문제들을 꼭 밝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그 CCTV가 제대로 다 복원돼 가지고 했다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3가지를 알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급하게 기울어지기 직전에 3분 동안 무슨 일이 배에서 일어났는지 기관실에서 조타실에서 그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2번째로는 급히 기울어진 직후에 선원들이 어떤 구조 행위를 했는지를 알 수가 있고 3번째는 승객들이 마지막에 있었던 위치가 어디 있는지를 알 수 있어서 희생자를 수습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을 텐데 그게 지금 없어서 답답한 실정입니다. 3가지를 알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일 처음 말씀하신 게 배가 왜 이렇게 급격하게 기울었느냐 이걸 이제 그걸 확보하면 알 수 있을 거라. 정말 이 원인을 찾기가 그렇게 힘듭니까? 분명히 급격하게 기울어졌던 사실은 있는데 그 원인을 규명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인가요? 어떻습니까? 그게 일기 특조위 그리고 선체조사위원회에서 특히 관심을 두고 파헤쳤는데요. 그 당시에 기울어지던 당시에 배 상황을 여러 가지 그 무게, 위치, 무게 중심 이런 거를 정확하게 다시 재현해낸다는 게 그게 어려운 겁니다. 그럼 아무리 시뮬레이션을 하고 하더라도 조건을 다 주는 건데 동일한 조건을 준다는 게 어렵기 때문에 의견 일치가 잘 안 되는 겁니다. 제 입장에서 보면 침몰, 그러니까 사실은 침몰 원인보다는 급변침 원인이죠. 네. 사실은 급변침이 더 문제가 되는 건데요. 그것을 제대로 설명해내지 못하는 이유는 제가 볼 땐 이런 겁니다. 기존 검찰은 수사 결과로 뭐라고 표현했냐면 과적과 고박 불량 그리고 평형수 부족
그래서 보건성이 매우 취약한 상태에서 조타수가 급격하게 배를 돌리면서 배가 넘어간 것이고, 이렇게 넘어갔을 때 이 과적된 화물들이 갑자기 쏠리면서 그 힘 때문에 다시 바로 서지 못하고 침몰을 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사실 이것은 일어날 수 없는 현상이라는 것, 그리고 특히 그 세월호에 실려 있던 차량에 있던 블랙박스 카메라, 거기에 녹화된 영상들을 복원해서 확인한 결과 검찰의 설명과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실제로 확인을 했죠. 그러니까 결국엔 이 급변침의 이유를 우리가 잘 왜 이렇게 캐내기 힘들까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 보통 배를 타거나 또는 배를 만드시거나 하는 그런 분들이 공학적으로 그 범위 내에서 뭔가 이유를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월호가 급변침한 그 현상과 결과는 그런 이론으로 설명이 불가능한 현상이 일어난 거죠. 일상적인 상황이 아니니까, 네. 상식적인 상황이 아니니까. 그거를 우리가 아는 지식 범위 내에서 설명을 하려니까 설명이 안 되죠. 그러니까 마치 뭔가 이상한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 것처럼 자꾸 혼란을 주는 것이고요. 결국 이것은 좀 범위를 넓혀야 됩니다. 좀 열어놓고, 그리고 우리가 아는 지식을 상식선에서 설명할 수 있는 그 범위를 뛰어넘어서 또 다른 어떤 원인이 있는가를 좀 과감하게 열어놓고 그래야만 좀 원인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과 관련돼서 저는 궁금한 게, 아까 이제 문 위원장님께서 그 배가 기울기 전 3분의 CCTV 영상이 없어졌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사고 나서 이준석 선장을 해경에서 데려가잖아요. 데려가서 해경에서 조사한 게 아니고, 당시에 저 기억을 해보면 어디 아파트? 해경의 아파트에 들어가서 거기 들어가서 이제 숨겨놓은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때 그 아파트 영상도 3시간인가 없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그 그 이준석 선장 그리고 기관원들, 조타실에 근무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왜 그렇게 급격하게 침몰했는가를 저는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은 저는 증언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위원장님 말씀 나온 김에 지금 세월호 관련해서 여러 기관들이 언급이 되는데, 최근엔 정보기관하고 군대까지 지금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건 어떻게 된 거고 어떻게 풀어야 합니까? 그건 국가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건 시스템이 잘못된 것이죠. 예를 들어서 저는 세월호의 이 참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겪었던 5.18, 4.19, 이것은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될 국가가 국가 폭력을 행사한 거지 않습니까? 자기에 의한 폭력이다 보고 있고요. 저는 세월호 참사 같은 경우는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될 의무를 해태한 부작위적인 저는 국가 폭력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건 국가가 반드시 진실 규명하고 책임자를 밝혀내고 처벌해야 될 텐데, 역으로 계속해서 당시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의 진실을 어떻게 하면 감추고 그것을 방해하는 그런 기무사, 그런 경찰, 그런 해경의 역할이었거든요. 이건 국가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저는 국가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다시 작동해서, 물론 세월호 특조 2기 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유가족들이 요구하는 특별수단을 빨리 만들어서 정말로 조사권뿐만이 아니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춘 정말 국가다운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말하는 수사기관이라면 특별수사단 설치를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저는 그게 필요하다고 이게 지금 봅니다. 특별수사단 설치가 유가족들의 공식적인 요구사항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3월 29일부터 특별수사단 설치와 전면 재수사를 대통령께 요청을 드리는 청원을 시작을 했죠. 4월 16일은 어제 저녁 때 20만 명을 넘었고요. 지금도 꾸준히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 특별수사단에 대해서 사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세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도 활발하게 조사 활동을 하고 있고, 실제로 검사가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수사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하고 있는 조사 수사는 세월호 참사 이후에 저희들에 대한 불법적인 사찰, 기무사의 사찰, 그다음에 일기 특조위에 대한 조직적인 방해, 이런 혐의를 갖고 지금 기소하고 재판을 하고 있고, 또 수사도 일부 하고 있고요. 근데 저희들이 이제 특별수사단을 요청하는 이유는 세월호 참사 이후에 벌어졌던 일에 대한 것이 아니고요. 크게는 포함이 되겠지만
핵심적인 것은 세월호 참사 당시에 세월호 참사가 왜 일어났나, 즉 급변침을 왜 했느냐, 세월호가. 그리고 당연히 살아야 할 사람들 304명을 왜 구하지 않았느냐. 이 문제를 푸는 것이, 그게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의 핵심이고 핵심 과제인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이제 수사를 해야 되는데, 불행하게도 검찰은 그 두 과제에 대한 수사를 이미 종결을 했습니다. 2014년에. 그러니까 결국 재수사를 해야 되는 것이죠. 2014년에 종결한 거면 정권도 바뀌고 국민들 관심도 바뀌었으니까 다시 수사를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충분히 가능성이 아니라 명분이 충분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2014년에 검찰이 수사할 때에는 해경에 의해서 조작되고 편집된 교신 기록을 토대로 수사를 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CCTV 영상도 말씀하셨는데, CCTV 영상도 그 뒷부분의 사고 원인을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 다 사라진 상태에서 그 영상을 갖고 수사를 했던 것이군요. 실제로 검찰은 CCTV 영상에 누군가가 손을 댄 흔적이 없다라고 아예 발표까지 해버렸어요. 그러나 지금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 드러났죠. 그러니까 결국 수사가 잘못됐다는 것이 계속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원점에서 재수사를 해야 할 시점인 것이죠. 문 위원장님, 그 특조위 일기 때 이제 국가적 정권적 차원에서 방해를 했고 뭐 조사에 어려움이 많았다, 많은 얘기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런 과정을 거쳐서 두 가지 원인을 발표를 했잖아요, 특조위 일기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느 정도? 네? 선체조사위원회 말씀하시죠. 선체조사위원회가 그 두 가지 원인을 발표를 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 발표를 수용할 수 있다, 일기 특조위가 수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다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의 통일된 결론을 못 내고, 하나는 내인설, 네. 배 안에 있는 기계든지 뭐 이런 것들이 문제가 생겨서 급변침을 했다, 이런 네. 하나의 주장이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외력설, 꼭 외력설은 아니고요. 내인설로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가능성을 열어놓고 보자라는 그런 의미에서 열린 안이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급하게 결론을 내려고 무리하게 그냥 합시하고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가능성은 열어놓고 정말 처음부터 하나 다시 봐야 되는 것이고, 저희들은 내부에서 지금 그래서 내인설을 더 본인이 맞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또 열린 안 쪽을 더 지지하는 사람도 있고 한데, 서로가 서로를 교차해서 검증하면서 토론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특조위가 출범한 지가 국민들에게 한 1년 넘어 됐거든요. 근데 그 안에 아까 어떤 여러 가지 내부적 절차들을 했다고 하셨는데, 이철호 의원님, 아무래도 이기에 대한 국민적 기대는 다르죠, 일기하고. 어떤 역할, 어떤 책임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일기 특조위가 출범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잘 알다시피 이태석 위원장이죠. 박근혜의 7시간을 이제 이야기가 나오면서 뭐 세월호 조사 특위 자체를 방해하는 그런 정부 역할 기능들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 일기 특조위는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새누리당 추천 특조위원들의 방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제대로 특조위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선체조사위원회가 이루어졌다가 이번에 이제 이게 특조위가 뭐 공식적인 명칭은 사회적 참사위원회 내에 지금 세월호 특조위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소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 내에서 다시 구성된 특조위이기 때문에 많은 기대는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자유한국당의 전향적인 태도가 저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계속 지금도 발목 잡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뭐 어제 차명진 의원의 그런 망언, 정진석 의원의 망언, 이런 망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 또 나경원 원내대표, 예를 들어서 그 망언에 대해서 정말 유가족들에게 사죄한다, 뭐 나경원 대표 유감스럽다, 이런 표현은 하지만 자기들이 나서서 진상 규명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한마디도 안 합니다, 지금까지도.
곰곰이 한번 따져보시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유감이다 사죄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도 세월호의 진실 규명을 하겠다는 이야기는 아직도 안 하는 거거든요. 뭔가 지금 감추고 싶은 게 아직도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기 특조위가 좀 더 이제 문재인 정부 내에서 출범했기 때문에 저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데 특조위는 조사권밖에 없어요. 이 수사권이나 기소권이 없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특별수사단을 꾸려서 정말 국민들이, 그리고 또 세월호의 희생자들이나 유가족들의 바라는 그런 세월호의 진상 규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향적인 방향을 잡아가야 된다 하는 생각입니다. 저는 자유한국당이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을 하겠다, 또 협력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안 해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거꾸로. 왜 그러신가요? 그동안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저는 그냥 아예 자유한국당은 이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 과정에서 기권표 내고 빠져줬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전두환이 광주민주항쟁 내가 진상 규명 같이 하겠다, 나도 들어가겠다, 이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좀 빠져주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 나온 김에 유 위원장님, 물론 지금 특별수사단 설치 주장하고 계시긴 하지만 이기 특조위 자체를 뭐 부정하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시지 그럼요.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네. 또 전문적인 조사가 있고 난 뒤에 수사가 진행이 되면 또 효과적일 수도 있을 거고, 이기 특조위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대하신 게 있으면 이 자리에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이기 특조위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사실은 그 출발 자체가 그 일기 특조위가 강제로 해산을 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상태에서 진상 규명의 맥이 완전히 끊어질 것을 우려해서 저희 가족들과 그다음에 국회, 특히 이제 민주당이라든가 정의당 이 의원님들하고 같이, 그 당시 또 국민의당도 있었고요. 그분들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이제 진상 규명의 맥을 빨리, 하루라도 빨리 잇자 하는 차원에서 이제 준비한 것이 이기 특조위였죠. 근데 어차피 특별조사위원회 태동 자체가 검찰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면 특별조사위원회까지 갈 필요는 없었겠죠. 이제 지금 그런 상황에서 그럼 검찰이 수사를 하면 특조위가 필요한 거냐, 없는 거냐, 또 이런 논란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저희는 분명히 이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앞으로도 계속 좀 있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좀 바라기는 이후의 진상규명 과정에서 그 진상규명의 방향을, 그리고 과제를, 또 핵심 과제를,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어떤 방향타의 역할, 그 역할을 이 모든 진상규명이 끝날 때까지 이 특별조사위원회가 좀 맡아주시는 것이 좋겠다. 왜냐하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그러면 많은 분들이 기대하는 게 달라요. 굉장히 그 스펙트럼이 넓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 이 세월호 참사의 어떤 성격과 본질을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무엇을 밝혀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뽑아내는 것이 중요한데, 그 역할이 지금 이 특별조사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아닐까. 이후에 검찰 수사가 병행이 되더라도 그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우리 특조위가 하실 수 있는 역할이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뭐 진상조사 당연히 제대로 잘 돼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책임질 사람들은 책임을 져야 할 텐데요. 자, 이런 참사가 일어난 지 벌써 5년이 지났는데 그동안에 우리 사회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이 얘기 지금부터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조 회장님, 어떻습니까? 참사 이후 5년 우리 사회가 많이 바뀌었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뭐 한마디로 단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은 이 세월호 사태가 사실 우리 안전에 대한 그 인식과 그다음에 제도적인 발전, 이런 것들 하나 변곡점이 된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상 학계에서 이제 세월호 이전과 이후를 나눠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전이라는 것은 사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지만, 여러분 독일 사회학자 울리 백이 위험 사회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제 산업화의 원리와 구조가 결국은 재난을 잉태하는 그러한 심각한 문제점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는 어떤 식으로 나가야 되느냐면, 이런 거에 대한 이 철학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재난안전에 관련된 그 철학을 일단 우리가 설정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이제 법과 제도, 조직 체계, 그 다음에 국민들과 같이 하는 소위 얘기하는 민관권, 시민단체, 이런 것들 같이 함께하는 이런 상황이 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우리나라는 지금 재난이라든지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그 민간 영역은 지금 법적으로 배제가 돼 있습니다. 주로 공공기관, 행정기관 위주로 이렇게 가게 돼 있죠. 공적 영역 위주로. 그러다 보니까 말로는 민간 협력, 거버넌스 협력 한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잘 유연하게 되지 않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풀 커뮤니티라고 그래가지고 우리말로 하면 이제 총체적 지역사회. 그래서 국가 구성원, 모든 구성원들이 참여해서 재난에 준비도 하고 대응도 하고 또 피해 복구도 하고 이런 것들을 앞으로 이렇게 잘 진행이 돼야 우리가 그 좀 더 안전한 사회 그리고 국민들의 개개인의 인권과 존엄성 이런 것들을 보장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철규 의원님, 사실은 이 재난 대비 이건 정말 정부가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역할 아니겠습니까? 정치 영역이기도 하고요. 지금 세월호 이후에 우리나라 정치가 여기에 잘 대응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세월호 이후에 많은 반성들을 하고 있고 시스템도 정비를 이제 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제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많이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이번에 강원도 산불 화재에 대한 조기 진압이나 또는 구조 대응에 나타났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좀 하나 안타까운 것은 과거에 참여정부 때 이 재난관리에 대한 전체적인 매뉴얼을 만들어서 국가 차원에서 대처하는 그런 매뉴얼을 만들어 놨었는데 이명박 정권에서 이게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좀 아쉬움들이 있습니다만 다시 문재인 정부에서 지금 NSC 산하에 국가가 책임지는 그런 재난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재난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대응들은 세월호 이전보다는 훨씬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는데 국가가 잘 대응할 것이라는 그런 것 뭐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세월호 참사가 워낙 큰 그런 국가적 재난이었기 때문에 세월호 참사를 생각하면 지금도 국가가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그런 아쉬움은 지금도 많이 남는 것이죠. 예. 유 위원장님, 사실 이 세월호 가족 대표분들 뵈보면 이 다 선박이나 안전 문제는 전문가들이 되셨어요. 지난 5년 동안에. 선박에 대해서 정말 아마추어 아무것도 모르시던 분들이 다 공부하셔가지고 아마 이 안전사회를 보는 새로운 눈도 생기셨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사실은 요새 이제 특별수사단 요청을 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요새 제가 제일 많이 강조하는 것이 과연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세월호 참사 이후에 무엇으로부터 안전해지기를 바라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많이 던집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사실 그 세월호 참사 이후에 정말 사실은 많이 좋아졌어요. 특히 그 해양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정말 정부에서 신경을 정말 많이 쓰고요. 그런데 좀 근본적인 질문이 과연 그러한 대책들이 세월호 참사의 대책일까라고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이 안 됐고 그것은 세월호 참사가 왜 일어났는지를 아직 모른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유를 모르고 원인을 모르는데 왜 어떻게 지금 나오는 대책들이 세월호 참사의 대책이라고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오히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우리가 전반적으로 사회를 되돌아보면서 이런 것들이 부족했구나라고 폭넓게 확대해서 만들어낸 대책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면 좋은데 마치 세월호 참사의 직접적인 대책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니까 사실은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고요. 이렇게 좀 말씀을 좀 쉬울 것 같아요. 저희 예은이는 분명한 건 2014년 4월 16일 오전 10시 15분까지 살아 있었습니다. 예은이가 보낸 마지막 문자가 10시 15분이었어요. 10시 15분에 찍힌 영상을 보면 배가 90도 이상 이미 넘어가서 저 상태에서는 사람이 살아있을 수가 없지라고 판단되는 시점이고요. 10시 20분이 넘어가면 거의 대부분 물에 잠겨 버립니다. 그런데 예은이는 10시 15분까지 살아있었어요. 이 의미가 뭐냐면 304명이 희생된 이유는 세월호가 급변침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월호가 급변침했을 때도 다 살아있었고 세월호가 45도 기울었을 때도 살아있었고요. 세월호가 70도 기울었을 때도 사람들은 다 그 안에 살아있었습니다. 결국 세월호 참사가 참사인 이유는 급변침 이후에 최소한 100분 가까운 시간이 있었는데 말 한마디면 전원이 6분에서 8분 사이에 전원이 탈출이 가능한
이건 법원에서 판단한 거거든요. 그거밖에 시간이 안 걸렸는데 전체 시간은 100분 가까운 시간이 있었어요. 303명이 죽은 게 세월호 침몰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안전과 관련된 질문하셨는데 제가 왜 이야기를 했냐면 사람의 생명을 어떤 위험으로부터 지켜내는 것이 안전, 또 안전 대책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세월호 참사 당시에 했어야 할 유일한 조치, 유일한 대책 하나는 뭐였냐면 말 한마디였다는 거예요. 나와라, 뛰어내려라, 말 한마디였다는 거거든요. 이게 다 지금 증명이 되고 있는데, 뭐 과적을 뭐 말하게 만들고, 안전하게 운항을 하게 만들고, 뭐 징계축을 제대로 하게 만들고, 이제 이거는 우리가 사회가 당연히 해야 될 조치지만, 그러나 세월호 참사의 직접적인 대책은 아니다. 이것들이 지금 우리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그래서 결국 진상규명을 하는 데 있어서 대책까지 나오는데 이제 알 거 다 알고 대책까지 나오는데 뭘 더 해야 되나라는 질문이 나오는 이유인 것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저희들은 지금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안전과 관련된 것들을 좀 바라보는 시각들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만 있었으면 304명이 살 수 있었다. 정말 뭐라고 말을 이어가야 할지 잘 생각이 나지 않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정 기자님, 전문가들은 어떤 얘기를 하실 수 있나요? 뭘 얘기해야 되죠? 굉장히 뭐 조심스럽긴 한데 저는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우리 국가 차원에서는 이제 객관성과 그 다음에 비례성 내지는 또 상호의 어떤 형평성 원칙 이런 것들이 좀 지켜져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지금 많이 논의가 됐지만 저 연구자들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이런 재난 이슈를 정치화해서는 안 되겠다. 그렇다면 여야를 불문하고 또 이념과 어떤 진영을 막론하고 이런 팩트를 가지고 얘기를 해서 해야 될 것이고 또 그런 과정 조사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 어차피 잘잘못이 이제 가려질 텐데 그럼 그 분들에 대해서는 뭐 기관이 됐든 개인이 됐든 간에 정치적인 또 민영사상의 또는 뭐 이런 윤리적인 측면에서도 처벌을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이 재발을 할 수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런 면에서 지금 말씀하신 일도 하지만은 좀 확증 같은 나름대로 어떤 주관에 의한 확증 편향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배제하려고 노력해 주시는 게 좀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드러난 증거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세월호의 희생의 원인은 유경근 위원장 말씀하신 대로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사회가 이걸 계기로 좀 더 안전한 사회로 가야 된다라는 데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고 100% 생각하고요. 동의합니다. 예,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요. 현재 특별조사위원회도 그러한 관점에서 대책들을 계속 준비하고 있죠. 예, 그런 것들을 저희들은 당연히 찬성하고 동의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직접적인 세월호 참사의 대책인 것으로는 이야기하지 않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네,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까지도 특조위가 준비를 하고 있나요? 안전에 대한 사회적 변화 저희 이런 문제까지?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4개의 소위원회로 나눠져 있습니다. 네. 하나는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세월호 진상규명이고 또 하나는 가습기 살균제의 진상규명을 하는 위원회고요. 하나는 미래의 안전 대책을 만드는 국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현재 있는 피해자들의 지원 대책을 점검해주는 그런 4개의 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미래의 대책을 만드는 안전 대책을 만드는 쪽에서 나름대로 어떤 계획들을 내놓을 수 있겠네요. 네, 지금 그쪽은 이제 제도적, 정책적 차원의 어떤 관행을 고치는 이런 부분에 초점을 두고 있고요. 미래, 그다음에 피해자 지원국은 현재에 좀 초점을 뒀다면 저희 진상규명국은 과거를 통해서 미래의 교훈을 찾아내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 회장님, 지금 이제 특조위 내에서도 그런 파트가 있어서 준비를 하고 계신다고 하고 또 여러 가지 변화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정말로 우리 시청자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정말 중요한 게 뭡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신다면. 우선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안전에 대한 사회 문화적 그런 인식. 우리 흔히 얘기하는 안전 불감증 이거를 어떻게 이제 없애야 되느냐.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지금 그 법과 제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해외 그 선진 그 재난국들 그 관리하는 거 이상으로 잘 돼 있습니다. 아, 법과 제도는 잘 돼 있습니까? 예, 잘 돼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법 측면에서는 조금 그 우리가 욕심을 좀 낸다면 우리나라는 이 안전에 관련된 법 체계가 그 상황에 따라서 이게 즉국에서 만들어진 법 체계이기 때문에 연계성과 체계성이 그런 면에서 조금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그 재난병 안전관리 기본법 자체가 안전과 재난을 이게 혼재된 상황에서 굉장히 애매한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도 지금 정부에서 그 국가안전기본법에 대한 그 연구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나가야 되느냐면 이제는 그 과거에는 행정 시스템 자체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게 80년대 이전의 그 행정 시스템을 지금 운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무슨 말씀이냐면 관주도에 하고 있다는 관주도. 이걸 이제 버려야 됩니다, 이제는. 이제 함께 가야 됩니다. 그렇게 되려면 이 패러다임, 행정 패러다임을 바꿔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국민들도 이제는 과거에는 관주도 하다 보니까 나라에서 뭘 해주겠지, 국가에서 뭘 해주겠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소극적으로 되겠단 말이죠. 그걸 왜 그러냐면 법상에서도 그 민간 영역에 대한 그런 그 규제나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이 굉장히 약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사고의 원인이 뭐냐면 이런 안전 규정과 법규를 지키지 않았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지켰을 때의 이익보다 크기 때문에 재난은 안전사고는 불가피하게 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난번에 그 김용균 씨 그 사망 사건 때 위험의 외주화 이런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거 왜 나왔느냐? 근데 그 본질을 쳐다보면 정쟁에 휘말려 가지고 정작 위험의 외주화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지금 상황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기업체 운영하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 속에서 정부의 그 최저가 정부 낙찰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제 그거의 그 단점이 뭐냐면 명점이 뭐냐면 100원짜리 사업을 하는데 최저가 낙찰을 하려면 80원을 내야 되는 겁니다. 써내게 되면 20원이 부족하죠. 그러면 그 용역업체는 자기들의 경제성 예산, 예컨대 인건비라든지 그 회사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시설 장비 운영은 깎을 수가 없거든요. 그게 결국 거기서 뭐가 나오냐면 부실공사 반드시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직원들에 대한 그런 그 공생협력, 그다음에 그 안전교육 이런 것들을 형식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게 다 돈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그 없어져야 되고요. 우리 사회는 너무 현재 중심적 사고에 너무 길들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없어지지 않으면 그 미래 가치에 대한 그 진지한 고민.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도 저는 오면서 많은 얘기를 다 할 수는 없겠지만은 정말 그 이런 그 참사를 계기를 통해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미래에 그 나아갈 것을 진지하게 고민하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생각하고요. 우리 위원장님한테는 정말 굉장히 그 마음의 위로를 갖고 있습니다. 네. 토론의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저 추모 기념사업 문제, 추모 사업 문제 잠깐 얘기하고 오늘 토론을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쪽 의원님 지금 추모 사업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뭐 저희 당 차원에서도 추모 사업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가장 중요한 게 유가족들의 의견들이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하고요. 특히 또 한 가지는 지금 이제 목포 신항에 올라와 있는 세월호를 어떻게 추모 공간에 같이 할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유가족들과 상의해서 유가족들의 의견을 들어서 추모공원 조성 사업, 또 트라우마 센터 건립 여러 가지 정부가 해야 될 일, 또 당이 해야 될 일들에 대한 노력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 유경근 위원장님께 질문 드리면 진상 규명 하는 게 가장 큰 추모 사업이다 이렇게 답변하실 것 같은데 하여튼 지금 유가족들끼리 추모 사업에 대한 어떤 얘기도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지금 구체적으로 많이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반가운 것은 어제 그 전라남도 도지사님께서 그 오주기 관련돼서 이렇게 추모사를 하시는 중에 진도항, 그러니까 팽목항이죠. 그곳에 그 진도군과 또 광주 전남 시민 도민들께서 이렇게 원하고 계시는 그 기억 공간, 기록관 이것을 그동안 잘 이렇게 얘기가 잘 안 되고 있다가 도지사님이
그것을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지금 굉장히 좀 고무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안산 같은 경우엔 이미 그 화랑유원지에 4.16 생명안전공원 그 부지를 정하고 또 기본 계획도 지금 발표를 했고요. 이제 구체적인 실천을 위해서 그 용역을 좀 현재 수행 중에 있습니다. 아마 한 후년 정도에는 착공이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방송 진행하는 동안에 혹시 이게 사진이 방송에 나갔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가능하면 좀 잡아주시겠어요? 지금 우리 유경규 대표 셔츠에 이게 좀 보여주실래요? 이게 지금 예은이 이 모습입니다. 그 세월호에서 희생된 예은이 정말 깜찍하고 귀여운 그런 모습인데 아마 마음속에 있는 예은이 모습은 우리 유경근 대표 늘 함께하고 계실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유가족들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굉장히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특히 5주기 또 4월이다 보니까 전국 각지에서 많은 분들이 초청을 해주셔서 가서 같이 간담회도 하고 또 행사도 같이 하고 또 이번에 새롭게 또 연극을 하나 또 만들지 않았습니까? 저희 엄마들이 하고 있는 노란 리본 극단에서 또 그것도 많은 분들이 초청하셔서 또 연극을 하고 또 합창도 하고 또 서명도 받고 이런 일들을 하는데요. 사실 이 4월 달이 좀 견디기가 힘든 그런 시간들인데 정말 많은 분들이 연락해 주시고 찾아주시고 또 불러주셔서 바쁘게 지내다 보니까 또 이 4월을 어떻게 또 보내게 됩니다. 네. 네. 오늘 나오신 분들 좀 마무리 말씀 듣고 토론회를 정리해야 될 시간인데 우리 문 회장님께 질문 좀 드려볼까요? 지금 세월호 참사에 대해 조사 계속하고 계신데 우리 세대 이 세월호 문제를 비롯한 우리 사회 어떻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주 거창한 것도 할 수 있지만 저는 지난주에 한번 겪은 경험을 말씀드리면 세월호 5주기를 맞이한 그 컨퍼런스에 갔었는데 관객들이 많이 모여 있었죠. 이제. 근데 시작을 할 때 사회자가 여러 가지 이제 오프닝 멘트도 하고 하는데 그 이전에 지금 출구는 여기인데 비상시가 되면 여기를 사용해서 나가주시면 되겠습니다라는 그 멘트를 하고 공식 멘트를 이제 행사를 진행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른 데서도 그 여러 명이 모인 그런 자리에서는 꼭 그런 얘기를 하고 갔으면 한다는 그런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생활에 가까이 있는 데서부터 조금씩 바꿔나가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네. 이철호 의원님, 역시 재난에 대비하는 거, 안전 지키는 거, 이거 정치권이 가장 신경 써야 될 문제인데, 자, 앞으로 어떻게 나가실 생각이십니까? 사회가 이제 고도화되면서 재난의 종류도 다양화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난이 어디서든지 재난이 발생될 수 있고 그 재난의 종류들도 다양화되는데 국가가 해야 될 일은 이 재난이 참사로 이어지지 않게끔 하는 게 저는 국가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보고 있고요. 국가가 시스템적으로 대응하는 일 그리고 미리미리 이런 부분에 대한 매뉴얼들을 만들어서 교육하고 대비하는 역할들을 국가가 앞으로 해내야 될 것 같고 이제 아까 유경근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발생된 참사에 대해서는 또 명확하게 진실을 규명하고 그걸 밝혀내는 일 이것도 국가가 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다시 재난이나 참사가 반복되지 않게끔 하는 일 이것도 국가의 하나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조 의원님께서도 마무리 말씀해 주시죠. 네. 그 데이비드 이스턴이 그 정치는 사회적 희소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마침 그 이채권님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우선 그 우리나라의 그 재난안전 조직 관리 체계가 그 가분수형입니다. 역삼각형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즉 현장 대응이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거기 굉장히 부실해서 너무 무거워서 다리가 꼬이는 지금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지자체의 안전관리 조직이라든지 그다음에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배분에 있어가지고 해주고 중앙정부는 이제는 간섭하지 않고 지원해주고 그다음에 코디네이터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미국 시스템이 그렇습니다. 일본, 중국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런 쪽으로 나가야 우리가 중국에 가보니까 우리처럼 방제라는 표현을 안 씁니다. 감제라고 씁니다. 감제. 재난 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그러나 줄일 수는 있다는 거죠.
우리도 그런 개념으로 갈 수 있도록 정치권에서 좀 이렇게 힘을 몰아주시면 좋겠고 저희들은 또 연구자로서 열심히 연구해서 정책을 제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유관길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세월호 유가족 대표에서 한 말씀 해주시고 토론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 사회에서 수많은 사건들 또 재난 참사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요. 제가 좀 들여다보니까 거의 대부분 제대로 원인 조사나 진상 규명을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해양 사고만 놓고 보더라도 20년마다 한 번씩 주기적으로 300명 이상이 희생당하는 대형 사고가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그 가운데 세월호 참사도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저는 단순한 해양 사고라고는 보진 않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그 수많은 반복적인 사고의 원인은 공식적으로 딱 하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과적. 그건 조사를 안 했다는 이야기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이 선행되지 않으면 그러면 유사한 참사는 언제든 또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교훈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우리 사회가 달라져야 한다라고 모두 얘기하니까 그러면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이제 정말 진상규명 제대로 해보자. 이렇게 한번 모두 나서 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도 받고 있는 이 특별수사단 국민청원에 좀 참여해 주시면 그 길이 좀 빨리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네 분 함께 얘기 나누셔서 고맙습니다. 최소한 내년 이 시간, 내년 4월 16일에는 이런 문제들 오늘 얘기했던 진상조사, 책임자 처벌 이런 문제들은 최소한 좀 해결이 잘 되고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는 토요일은 부활절입니다.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사흘 만에 다시 되살아나신 날이라고 해서 성탄절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날입니다. 5년 전 진도 앞바다에서 희생된 304명의 영령. 이 영령들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부활해야 할까요? 그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는 그런 사회를 꼭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사토론 10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다음 주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